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진행의 백설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3월 FOMC가 끝이 났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았던 물가지표 탓에 경계감이 있었던 이번 FOMC였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5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요. 연내에 3번 정도 금리 인하 결정까지 못 박은 상황입니다. 2024년 올해 증시 큰 산을 넘은 셈인데 앞으로 증시 전망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저는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별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 3시에 별일이 있었죠. 네. 네,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주에는 유독 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 GTC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그다음에 이번에 FOMC 회의까지 네.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고. 네. 사실은 그렇게 큰 어떤 변화, 이런 큰 어떤 기존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뒤엎을 만한 어떤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FOMC 회의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비둘기의 날갯짓이 일말의 우려를 잠재웠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번 FOMC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CPI도 상승했죠. PPI도 네. 전망치보다 상승했죠. 그래서 연준이 혹시라도 사실은 금리 인하의 어떤 시기를 더 늦추거나 아니면 그 횟수를 갖다가 줄인다거나 하는 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발생을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금리 FOMC 위원들의 어떤 금리 하단은 조금씩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지만 중앙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였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FOMC 회의는 시장의 어떤 우려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부정했다.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갖다 확인시켜 준 거는 있어요. 네. 가령 인플레이션 목표 2%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는 않다. 울퉁불퉁하다. 그렇지만은 간다. 네. 그렇지만은 그게 울퉁불퉁한 어떤 길이지만은 분명히 디스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고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신호를 갖다 명확하게 한 거고요. 사실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1월, 2월 데이터에 대해서 네. 설왕설래가 많지만 역시 이거는 소매에 가깝다고 연준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제 계절적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연말 연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계절적 요인들이 굉장히 주목을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연준이 더 주목한 거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그 상태로 고정이 돼 있다는 거. 네. 이게 연준의 어떤 위원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자신감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양적 긴축을 갖다가 어떤 속도 자체도 좀 생각보다 더 빨리 네. 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QT의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완화적 스탠스의 어떤 폭을 갖다가 넓혔다는 거. 그것이 사실은 이번 FOMC의 어떤 핵심이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고요. 완화적 스탠스의 폭을 넓혔다는 부분을 초점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특히나 또 이제 점도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렸던 FOMC였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번 전망은 사실 예상이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했던 걸로 보이는데 점도표는 저희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점도표가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4.625 정도 중앙값을 네. 갖다 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4.875로 높이지 않을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625면은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를 네. 인상한다는 얘기고 4.875라는 얘기는 올해 2번밖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4.875로 중앙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은 긴장을 할 수밖에는 사실은 없었는데 다행히 4.625 정도로 중앙값이 결정이 됐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월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좀 약간 상승을 하면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금리 하단도 사실은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가령 올해 이제 원래 4차례를 갖다가 예상했던 분들, FOMC 위원분들 같은 게 12월 같은 경우에는
한 5명 정도였는데 이게 3월 이번 FOMC에서는 1명으로 줄었고요. 대신 이제 세 차례의 금리 어떤 인상을 갖다가 금리 인하를 갖다가 점치는 분들 같은 경우는 6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두 차례 인하는 5명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다만 한 차례 인하를 갖다 점친 이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중앙값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은 금리 하단에 대한 어떤 그 전망치 같은 경우는 약간 높아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내년, 그러니까 25년도의 금리 전망 같은 경우에는 3.625에서 네. 3.87로 약간 좀 높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게 예민하게 반응할 때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텐데 이게 뭐 12월하고 1월하고도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 전망,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 찍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스탠스가 달라졌는데 내년 거를 어떻게 예상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고요. 그 다행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점도표에 합해서 네. 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그 GDP 그 상승률 같은 경우를 갖다가 네. 그 12월에는 1.4%를 예상을 했는데 이 3월에는 네. 2.1%를 예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네. 얘기냐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연착륙 정도가 아니라 음. 미국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계속 가면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화랑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2%를 넘는다는 얘기는 네. 경제가 순항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기준금리는 4.6%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뭐 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승 시장의 어떤 상승세를 갖다가 꺾을 의지가 연준은 전혀 없다. 네. 그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했다. 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점도표 더불어서 경제 성장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좀 상향으로 조정이 되면서 네.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내용도 함께 좀 전달해 주시죠. 이게 사실은 뭐 그 GDP가 한 2.1% 상승한다는 거는 네. 사실은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견조해야 되잖아요. 왜 음. 그러냐면 미국의 소비가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그 GDP 성장률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높은 어떤 수치고 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 미국의 소비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어떤 임계치에 이미 다다랐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소비를 갖다가 지탱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저축이잖아요. 저축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수준으로 이미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재정지원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확 폭등을 했다가 네. 현재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저축액도 그렇고 음. 저축률도 그렇고 2019년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따라서 그 저축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미국 같은 경우도 부의 불평등이 좀 심하잖아요. 거대한 소수의 어떤 부자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게 되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저축 인출액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임금이잖아요. 현금. 네. 현금을 갖다가 이제 그 임금 상승률 자체가 고공행진을 하던 것들이 지금 과거 수준까지 굉장히 주춤주춤하면서 내려오고 네. 있잖아요. 그 최근 이제 실업률 같은 것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잖아요. 음.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임금 상승, 어떤 대폭의 어떤 임금 상승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어떤 소비의 어떤 상승률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 거냐는 두 번째 의문.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 있잖아요. 부채잖아요. 네. 뭐 그 임금도 변변치 않고 저축도 없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거는 부채인데 네. 이미 저기 그 미국의 그 신용카드 잔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사상 최고액을 갖다가 이미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그 이자율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뭐 그 리볼빙 이자율 네. 같은 것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신용카드 그 부채를 갖다가 마냥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봐가지고는 미국의 GDP가 한 2.1% 정도 성장할 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추가적인 어떤 재정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실업률이 지금보다 조금씩 높아지는 증가 현상을 갖다가 네. 계속해서 보인다라고 한다면 과연 미국의 소비가 지탱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아, 네. 따라서 연준의 어떤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자면 보험성 금리 인하. 네. 결국은 이제 가정평균 금리를 갖다가 떨어뜨려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소비자 신용이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를 갖다가 지금 같은 어떤 이런 고성장, 네.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고성장 국면 하에서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갖다가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 재정 지원책과 고용 그리고 부채까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연준이 왜 지금 같은 금리 정책을 고집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던 뉴욕과 일본 증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과열 논란이 있기는 한데 뉴욕 증시 이대로 쭉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증시 같은 경우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죠. 네. 이번 특히 FOMC를 앞두고서 연준의 스탠스가 달라지지 않을까 어떤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뭐 그게 기후였다는 거가 일단 판단이 되면서 네.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들은 거의 뭐 폭등하다시피 했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제가 그래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 방송에 나와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내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저항선 같은 경우를 갖다가 뚫었으니까 네. 뭐 그게 단기간에 어떤 조정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상당히 견조한으로 올라갈 것이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계속 확인하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가 확인이 됐잖아요. 네. 연준이 어떻든 올해 3번 정도 음. 금리는 갖다가 인하를 하겠다라는 어떤 스탠스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다음 뭐 일부에서 생각하듯이 사실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대선 전후로 해서 뭐 그 조정을 거칠 수가 있지만은 네. 그건 조정인 거예요. 어떤 시장이든 뭐 어떤 때든 뭐 조정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네.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 조정 정도에 그칠 거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예, 예. 앞두고 약간의 조정 정도의 시장 분위기는 그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뉴욕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일본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금리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고 이제 피봇을 선언을 한 거잖아요. 지금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만큼 고공행진하던 일본 증시는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이 금리 정책은 또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은 일본 증시가 올라간 어떤 배경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됐다. 그럼 그 실적은 왜 이렇게 좋아졌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엔저 네. 현상을 갖다가 등에 업고 사실은 세계 주요국 같은 경우에 긴축을 하는데 일본만 긴축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급격하게 절하가 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장기적에 걸친 그 일본 금융 당국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갖다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들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일본은행의 개입도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ETF를 갖다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시가로 보면 한 70조 엔 정도가 넘는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가 일본 은행이 사실은 일본 주식을 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일본 증시가 상승을 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과의 어떤 갈등들이 첨예화되면서 네.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많은 그 투자금들이 사실 일본 증시를 몰린 측면들도 있죠.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본 증시를 끌어올린 배경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드디어 피벗을 선언을 사실은 했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상징적인 의미밖에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전격적으로 피벗을 한 것도 아니고요. 피벗을 네. 한다 하면서 굉장히 늦춰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게 보면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통화정책회의의 위원들이 이걸 그 만장일치로 피벗을 한 게 아닙니다. 네. 찬성이 7명, 그러니까 반대가 2명이에요. 반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진 건 뭐냐면은 그 앞으로 그 이 어떤 피벗을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긴축을 하더라도 그 긴축은 굉장히 느리게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갖다가 명백히 시장에 줬어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뭐 이게 일본 증시에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는 것은 당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우려는 있죠. 장기적으로 네. 일본 은행의 어떤 긴축 스탠스가 좀 더 명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지금 시장에서는 대충 한 0.5%까지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0.5%면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본에서는 대단한 거지만은 음. 그 뭐 0.5% 포인트 정도까지 올린다고 그것도 뭐 단기간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0.5%까지 올린다는 시장에 중요가 없는데 네. 만약에 그 이상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음. 다시 말해서 일본은행의 어떤 긴축 스탠스를 갖다가 더 명확하게 한다고 하게 네. 되면은 그렇다고 하면 엔고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 스탠스로 들어가고 네. 일본 은행이 대신 긴축의 스탠스를 밟는다라고 한다면은 엔화의 어떤 절상은 점점 심해질 거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첫 번째가 실적 악화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은행이 이번에 공언한 게 뭐냐면은 금리도 약간 인상을 했지만은 네. 마이너스 금리 뭐 0.1% 0%까지 오른 거니까 올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ETF를 더 이상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긴축이 되면은 매수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ETF 자산을 갖다가 매도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의 증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 전제 조건이 분명합니다. 일본은행의 긴축 스탠스가 명확해진다. 이걸 갖다가 가정을 할 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은 사실 없을 거다. 근데 뭐 오늘 아침에 사실은 산케이 신문에서 오늘 새벽이죠. 네. 뭐 산케이 신문에서 일본은행이 10월에 네. 또 한번 금리를 올리겠다. 네. 더 빨리는 7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 네.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일본 증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따라서 뭐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증시라든지 엔화의 어떤 부정적인 아니면은 어떤 급격한 변화 이런 네. 거는 사실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증시 일단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오히려 일본 증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일본 증시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통화 기조가 바뀌게 되면서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본 증시가 만약에 일본은행이 그렇게 어떤 긴축을 갖다가 강화를 해서 네. 중장기적인 긴축을 강화를 해서 그 긴축 움직임을 보이고 엔고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에는 네. 원화 어떤 절하 요인이 되잖아요. 엔화가 오르고 네.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화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원화 절하 요인이 된다라고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은 반사적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년에 기대했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좀 반사 이익으로 좀 좋아지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은행이 중장기적으로 강한 어떤 긴축에 돌입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만약에 그 일본 은행이 좀 긴축을 갖다가 좀 강하게 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시장에 지금 들어온 외국인 자금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로 또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점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긍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신 또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엔화가 절상되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거다. 그래서 세계에 퍼져 있는 엔화 자금들이 본국으로 뭐 들어올 거다. 네. 그래서 뭐 미국의 금리도 뭐 미국의 채권 수익률 같은 것도 뭐 급등할 거고 한국도 다시 뭐 우리나라 그 원화 채권 우리나라 채권들 같은 경우 국채 같은 경우들도 사실 일본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조금 산 측면들도 있을 거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어떤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거듭 말하지만 일본은 금리를 올려봐야 0.5%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 2000년에 금리 올렸다가 폭망했죠. 2006년도에 피벗했다가 폭망했죠. 네.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도 일본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측면들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가령 뭐 올해도 그 금리 춘추에서 일본의 전반적인 금리 인상이 한 5% 정도 일어났고 이런 네. 거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드디어 디플레이션을 탈출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질 GDP 측면으로 놓고 보면 작년 3분기에 역성장했고요. 4분기 거의 0%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코어 인플레이션 자체는 6개월 평균치로 보면 이미 2%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직도 디플레이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는 아니라고 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경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성급하게 어떤 긴축을 갖다가 일단 피벗은 선언을 했지만 네. 0.5% 이상 올리기 진짜 쉬울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0.5%포인트 이상 올리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으로 좀 거론이 되는 게 반도체와 또 자동차 쪽도 있잖아요. 이런 업종들은 일본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엔고가 높아지면 엔고 현상이 좀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네. 다시 말해서 뭐 일본의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엔고 현상은 좀 두드러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랑 경쟁 관계에 있는 제일 경쟁 관계가 있는 게 아무래도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네. 자동차 쪽에는 굉장히 큰 수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뭐 조선도 일본이 뭐 많이 약화됐다라고 하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수혜들이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정도는 생각보다 좀 미진할 거다. 음. 뭐 지금 그 엔화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엔화가 급격히 절상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는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는 것들은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 그게 합리적 추론 같아 보이지만 네. 제가 경험해본 바는 그렇게 빨리빨리 오지는 않더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네.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우리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그 커다란 영향이 없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가 체감할 정도까지는 그렇죠. 아니다. 이런 이게 느낌이네요. 장기간에 네. 걸쳐서 누적적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장기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모방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 그다음에 주주가치 제고에 좀 미흡한 측면들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주 홀대를 하는 측면들이 있었던데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인식 전환의 어떤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네.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그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고를 자율성에 맡긴 거는 좀 글쎄요. 제가 생각에 좀 탁탁치는 않아요. 네. 이걸 일본처럼 약간 좀 강제적으로 좀 공시를 하게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사실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상법 네.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어떤 인식의 전환,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밀어붙이고 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뭐 이번 이제 주총 시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진일보한 어떤 방향들을 보일 거다. 그렇지만 제가 좀 덧붙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정교한 액션 플랜이 좀 마련이 돼 네. 있어서 이게 사실은 단순히 주주가치 제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기업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든지 자신들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혁신의 방안도 만들 거고요. 이런 어떤 기업들이 그 스스로는 못했던 것들을 네. 어떤 정부의 압박을 받아가면서 어떻든 새로운 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놓아준 거. 네. 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거고 그걸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네. 기업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더 열심히 찾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어떤 환경들 자체를 갖다가 좀 그 정부 입장에서는 네. 도와준다 아니면 좀 촉진해준다 이런 네. 정책들이 좀 액션 플랜으로 좀 마련되면 더 좋겠죠. 예. 기업이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촉진해 주지는 전략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또 최성목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뭐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좀 경감을 하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세를 좀 완화하겠다는 정책적인 발언을 또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 세금을 갖다가 뭐 이렇게 깎아주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뭐 글쎄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일 수가 있는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음. 사실은 이게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네. 있어요. 무슨 측면이냐면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현금 그 유보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배당의 원천이기도 하죠. 네. 배당을 너무 아껴두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글로벌 표준에 비해서 배당이 너무 낮으니까 배당을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지만 배당을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기업이 그게 애플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애플 엄청나게 자사주 매입했잖아요. 네. 매년 뭐 몇십억 달러씩 매입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면 이 현금이라는 거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기엔 투자의 원천이란 말입니다. 네. 그 돈 자체라는 게. 그 돈이 없으면 기업은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적정 수준의 배당은 필요한 거지만 네. 가령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빚을 내서까지 배당을 하는 형국이니까 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다. 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가령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 같은 거 갖다가 추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의미가 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너무 과도해지면은 기업의 기초 체력을 사실은 그걸 또 갉아먹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기업이 유보한 어떤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써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음. 그게 또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을 해야 사실은 미래에 주주 가치를 갖다가 더 높일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의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배당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따라갈 길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경제평론가로서 좀 약간 좀 이의가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좋죠. 네. 그렇지만 그게 단기간에 좋은 거다. 음. 장기로 놓고 보게 되면은 기업은 자신들이 어떤 성장 원인 현금 네. 자체를 갖다가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네. 그게 다 가져가고 나게 되면은 나중에 투자할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런 어떤 불상사를 갖다가 막기 네. 위해서도 어떤 적정한 배당, 그다음에 적정한 수준의 어떤 자사주 매입, 네. 소각, 요거는 장려할 거지만은 음. 과도한 미국처럼 어떤 과도한 측면에서는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은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거 어. 아니겠어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정책을 마련할 때 네. 그런 것들을 갖다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적정 수준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네. 어떻게 좀 찾아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유럽 정도의 수준 아니면 뭐 일본 정도의 네. 수준까지 어느 정도 높이는 거. 그렇지만 미국은 제가 생각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 소각이 음. 사실은 이게 그 금융화를 갖다 등이 없고 네. 너무 과도한 측면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특히 부채까지 내 가지고 네. 그걸 갖다 배당을 한다거나 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게 되면 유상 감자를 통해서 주식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전형적인 금융화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현금도 굉장히 충분해. 네. 그 어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투자도 못해. 네. 그럼 현금만 쌓아놓고 있어. 이런 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네. 배당을 하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기회를 갖다 대비를 해서 네. 일정 수준 이하의 어떤 현금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기업의 어떤 그 계속 성장, 네. 계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배당과 뭐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미국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유럽과 일본 정도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의 노력을 선언한 기업도 좀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8일에만 700개 기업이 주주총회를 할 정도로 슈퍼 주총 위크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주 환원 정도에 따라서 좀 주가는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총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걸로 바라볼까요? 우리 기업들이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뺨을 한 대 맞았다. 네. 밸류업 프로그램의 어떤 중요성 이런 걸 갖다 정부에서 각인시켜준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좀 현금을 좀 쌓아놓고 있던 기업들 가령 뭐 이동통신사도 될 수가 네.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기업들이 있죠. 증권사도 좀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업계들도 그런 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 배당을 갖다가 좀 늘리고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것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분기 배당을 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이제 그 은행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찾기가 좀 어떻게 네. 보게 되면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따라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갖다가 쌓아놓기만 하고 이걸 배당으로 안 주면 당연히 주주들한테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현금도 좀 많이 있지만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해서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해라 아니면 배당을 늘려라 뭐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라는 거는 그들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소진하게 되면 결국 유상증자라든지 또 다시 주주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네.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게 어떤 정책이든지 일방적으로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네. 거죠. 단지 이제 균형점을 찾아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결국은 기업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더 중요한 건 진정한 주주 가치 제고라는 건 뭐냐?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네. 어떻게 보게 되면 끊임없는 어떤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그걸 갖다 주주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네. 이게 사실은 기업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주주들에게 어떤 포인트를 보여줄지 기업들이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론가님을 모시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최근의 흐름을 좀 살펴본다면요. 양극재나 뭐 음극재 쪽은 조금 주도주에서 밀려난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전고체 쪽은 그래도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전고체에 대한 어떤 뜨거운 관심들이 사실은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면서 네. 전고체 바람이 불었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뭐 지금도 약간 뜨겁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기존의 양극재 회사들이라든지 네. 음극재 회사들이라든지 뭐 전해질 회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폭이 그 상승폭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전고체 배터리가 좋죠. 진짜 밀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화재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뭐 이런 측면, 충방전 시간 같은 경우, 충전 시간 같은 경우 굉장히 짧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어떤 혁신적인 기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고체 배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데 지금 그 도요타 같은 경우가 벌써 한 십몇 년 이상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기술적인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음극의 덴드라이트 현상 때문에 전고체를 갖다가 그 덴드라이트 현상이라 그러면은 좀 종유석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음극의 그 구리 부분에서 그 아직까지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원인이 네. 밝혀져서 그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 약간 삐죽삐죽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음극이 자라서 종유석 자라듯이. 네. 그러면 그게 전고체 같으면 이걸 밀겠죠. 이게 고체니까 네. 이게 자라면서 그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네. 틈이 게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쪽으로는 이온 전도성이 낮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네. 거예요. 이게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액체니까 네. 덴드라이트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전해액이 메우겠죠 거기를. 그러니까 이온 전도성, 전기 전도성에 문제가 없는데 네. 이 전고체 같은 건 열화 현상이 그래서 빨리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 SDI가 거기에 은나노 뭐를 써서 네. 그 부분을 갖다가 해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이처에도 이제 발표를 하고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게 잘 돼가지고 양산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또 수율 잡아야 되잖아요. 수율 맞아요. 잡는데 또 몇 네. 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전고체가 실제로 우리들이 눈에 보여서 이게 그 우리 세상에 펼쳐지기까지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첫째 남은 거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이엔드급에는 물론 쓰일 수 있어요. 전기차 분야에 이제 굉장히 고급차 같은 분야.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게 한 3%에서 5%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지금 그 하이니켈이라든지 가령 뭐 LFP라든지 NCM이라든지 NCA라든지 네. 기존의 미드니켈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시장이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열릴 거고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또 가격도 낮아질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는 먼 미래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일부에서는 뭐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은 지금 기존의 뭐 음극재라든지 아니 음극재 시장이 아니라 전해액 시장도 다 네. 없어질 거고 분리막도 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네. 일시에 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회사들이 음. 큰 타격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네. 하는 거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네. 점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그 전고체 배터리 쪽에 굉장히 몰렸다가 그게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분산되는 측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양극재 같은 경우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어떤 평가손에 시달렸잖아요. 네.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그게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지금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힘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인터 배터리에서 확인된 어떤 우리나라 2차 전지 그 시장의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투자자들한테 좀 각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그 상당한 어떤 오름세를 갖다가 보였던 게 바로 네.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고체 뭐 꾸벨 배터리로 불리는데 아직까지 좀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좀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LFP 배터리 시장도 이제 우리 업체들이 추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업체들이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LFP를 갖다 추격한다는 건 아닌 거고요. 네. 우리가 안 했던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는 네, 거고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건강히. 전해액 같은 경우도 뭐 일종의 전구체라든지 뭐 전해액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중국 업체들이 뭐 그 마켓쉐어로 놓고 보기에는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게 네. LG화학이라든지 우리가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던져준 거예요. 사실은 네. 과거에.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IRA법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강화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 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제 인터 배터리에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알지만은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저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걸 네. 갖다가 개선한 제품들 SK온에서는 뭐 그런 것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LFP 배터리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건 ESS 시장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LFP 배터리가 이제 부피가 중량이라든지 부피 같은 것도 굉장히 큰데 그걸 갖다가 고밀도화 시키면서 그 중량도 줄이고 부피도 줄인 LFP 배터리가 네. 선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LFP 시장 자체도 왜 그러냐면은 IRA법에 의해서 그 중국산 LFP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광물이라든지 부품 자체들이 사실 북미 시장으로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CRA법이 확정이 됐고 그 당연히 그것도 역시 중국을 갖다가 타겟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어떤 조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게 LFP가 됐든지 아니면 기존의 전구체가 됐든지 우리가 네. 안 했던 아니면 전해핵이 됐든지 간에 다시 준비해야 될 필요들이 있어서 새삼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품질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중국산 제품을 갖다가 능가하는 네. 새로운 LFP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탄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업체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는 뭐 2차 전지도 그렇지만 반도체 주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지금 젠스랑 CEO의 발언이 좀 화제가 됐었죠. 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자,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 1위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반도체주 전반에도 훈풍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저희가 어떻게 볼까요? 뭐 그 젠슨 황님께서 네. 그 삼성전자 그 HBM3E인가요? 네. 거기에 들어가서 어프루브드라고 네. 이제 됐다라고 그 사인을 했더라고요. 네. 그걸 갖다 사진에 실었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그 HBM 시장에서는 SK의 어떤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 뭐 삼성도 거기 한몫 껴서 시장을 좀 더 장악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사실은 네. 없겠죠. 그렇게 됐으면 뭐 저는 개인적인 바람인 거고요. 그렇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그 뒤처진 시장에서 네. 남보다 한 발 뒤늦은 시장에서 쫓아가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어떤 그 HBM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권, 네. 우위 자체는 아직도 그 SK 하이닉스가 쥐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네. 그 삼성전자가 뜻하지 않게 후발주가 돼가 쫓아가고 있는 형국인 거는 맞는 것 네. 같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반도체 수출 자체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HBM을 비롯한 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회복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네. 거니까요. 기존에 이제 어떤 시장의 그 어떤 그 관심이 사실은 그 장비주, 네. 그 HBM을 갖다가 그 TSV 본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장비들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면 이제는 좀 소재 부품 쪽으로 좀 그 온기가 퍼질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왜 네. 그러냐면 이제 생산 자체들 메모리 어떤 반도체 어떤 생산 자체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은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PCB 업체들도 좋고요. 음. 그다음에 프로브 카드라든지 네. 소켓 이런 어떤 검사 장비들을 만드는 네.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음. 사실은 작년에 영업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앞으로는 조금씩 좋아질 일이 남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기판 회사들 중에서 네.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회복 단계로 들어오면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소재,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접근하는 거는 뭐 괜찮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주 내에서도 어떤 섹터에 접근을 하면 좋을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을 때 수출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번 달 중순까지의 수출이 오늘 또 집계가 돼서 나왔잖아요. 네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11.2% 늘어난 수치로 집계가 됐었고 이 안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또 늘어난 수치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한 네, 4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수출입 지표와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 보면 늘 반도체 수출이 좋았다는 내용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반도체 수출 항상 늘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에 맞춰서 우리 반도체 주들도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평론가님께서는 이 수출 지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경제를 갖다가 견인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가 절대적이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돼 있고 뭐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반도체가 급감하면서 수출 자체가 급감하면서 굉장히 네. 어려웠는데 그게 이제 홍콩하고 중국으로 가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마침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어떤 네. 그게 반증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음. 반도체가 이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PCB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그 어떤 부품들이 있죠. 뭐 소켓 장르, 프로브 카드라든지 뭐 네.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거기에 소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뭐 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화학 회사들 중에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납품원 회사들의 실적도 점점 좀 좋아지겠죠. 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그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중에 그런 데로 이제 고부가 가치를 갖다가 띄는 것들이 있어요. 고부가 가치 상품들. 네. 그러니까 납품을 하면서도 음. 의뢰 관계에 있으면서도 네. 그런 데로 값을 갖다가 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 그게 이제 PCB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외국 반도체 회사들 납품하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고급 그 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 네. 뭐 이런 회사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FMC가 끝났습니다. 여전히 좀 박스권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 증시였는데 이 FMC 이후에 증시 레벨업이 가능할지 좀 궁금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sek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매크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는 아니죠. 네. 좋아지고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우리 일반 서민들 같은 체감은 못하죠. 네.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사실은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놓게 되면 2월도 턴을 했습니다. 업을 네. 했어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OECD 경기 순환 그 선행 지수가 사실은 우리나라 통계청의 그 순환 지수 선행 변동치를 갖다가 약간 2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하는 국면은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걸 보면 분명히 압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좋아질 거란 네. 얘기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기업들 관련 그 거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 소부장 업체들까지 실적들이 다 완전히 뭐 거의 뭐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없었잖아요. 네. 진짜 그 실적을 갖다가 방어한 기업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음. 그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자체가 명목 GDP 대비 이거 비교를 해보면은 저평가돼 있는 게 맞아요, 여전히.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미국에 쏠려 있던 돈들 자체가 신흥국으로 좀 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게 뭐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뭐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경기가 급락을 했고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으니까 기술적인 요인을 보고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사실 정상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정상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글쎄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게 되고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 돈을 묻을 리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에서는 몇 개 안 남잖아요. 가령 뭐 우리나라, 일본, 뭐 신흥국도 물론 있겠죠. 뭐 네.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있지만은 그런 대로 괜찮은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밸리업 프로그램들도 네.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시장에 좀 긍정적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좋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2차전지 섹터 이외에 주목해 보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전 섹터에 다 걸쳐 있어요. 네. 특히 임의용 기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몇십 프로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그렇게 어려웠지만 네. 영업률이 거의 한 20%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매출도 안 꺾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모멘텀을 받지 못해서 약간 정치돼 있고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기업들. 그래서 그런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장화의 흐름이라는 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기차의 어떤 뭐 그 캐즘이든 뭐든 해가지고 약간 둔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발전할 거란 얘기죠. 얼마 전에 삼성전기에서도 MLCC 뭐 몇백 도에서 견딜 수 있는 MLCC를 개발했다고 네. 하잖아요. 다층 세라믹 캐패시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뭐 거의 120개월 밑으로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동평균선에 네. 120일 하한선에 거의 다 있다는 얘기는. 그래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해서 좋은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점점 더 많이 쓰일 거고 네. 우리나라 기술 수준도 어느 정도 높아진 상황이니까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 잠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전동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이 쓸 수 있는 제품들, 뭐 그다음에 임의용 기기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 되는 네. 회사들. 작년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들. 네. 그렇다면 금리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리 자체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더 많이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 어떤 모멘텀, 그다음에 소리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네. 각 분야에 아무리 어려운 분야라고 하더라도 각 분야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산재해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장기적인 안목, 중장기적인 네. 안목으로 투자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명목 GDP와 비교했을 때 우리 증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미용 의료기기나 반도체, 뭐 PCB 관련 쪽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며 다른 회사들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론가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전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FOMC 이후에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중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어떤 섹터 주목할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